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적과 동지, 원수와 친구,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640년 겨울, 지금의 중국 선양, 당시 청나라의 수도 심양의 차가운 감옥 안, 두 명의 조선 노인이 옆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른이 넘은 백발의 노인 김상원, 또 한 사람은 55살의 최명길. 불과 4년 전, 이 두 사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이였죠. 상상해보세요. 김상원은 최명길이 써내려간 항복 문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굴욕적인 문서를 어떻게 임금님 앞에 내밀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최명길은 김상원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목을 매면 죽을 수나 있겠소. 쇼 아니시오? 얼마나 신랄했겠어요. 서로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뼛속까지 사무쳤을 겁니다. 그런데 4년 후, 이 두 사람이 청나라 감옥에서 재회했습니다. 그것도 옆방에서요. 김상원은 끝까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아서 끌려왔고, 최명길은,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명길도 청나라의 반기를 들다가 끌려온 거예요. 청나라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욕먹던 그 최명길이요. 김상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노인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상원이 먼저 썼어요. 그대 마음 굳은 바위 같아 끝까지 바뀌지 않거니와 나의 돈은 둥근 고리 같아 믿는 바에 따르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바위처럼 꿋꿋하게 한 길만 가시는구려. 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 속에서 존경을 표현한 겁니다. 최명길도 답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진정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나니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이나 삼배옷이나 옷 아닌 것 없네. 끓는 물과 얼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를 본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나라에도 없는 저런 충신이 조선 같은 작은 나라에 있다니 부럽다며 두 사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척화파의 상징 김상원, 주화파의 대표 최명길. 한 사람은 의리의 화신으로 한 사람은 오랫동안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입니다. 1636년 음력 12월, 조선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12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 마포구 인구가 통째로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 최강의 기마군단이요. 더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열흘 만에 서울 불광동까지 도착했어요. 조선 조정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속도죠. 지금 같으면 주말에 적군이 국경을 넘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 외곽에 도착한 격입니다. 국방부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이미 길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어요. 그 성 안에 갇힌 47일, 그 안에서 김상원과 최명길의 운명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남한산성에는 약 1만 3천 명의 병력과 51치 식량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12만 청군이 포위하고 있었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조정 대신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습니다. 김상원을 필두로 한 척화파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싸우다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출성 항복을 하면 나라가 보존된 예가 없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왕이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한다는 건 이 나라 통째로 당신 거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김상원의 눈에는 그게 바로 조선의 종말로 보였던 겁니다. 반면 최명길은 달랐어요. 부하신 상담도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복수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두 사람의 논쟁은 47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청나라가 항복 조건을 보내왔고 최명길이 그에 대한 답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선 국왕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었죠. 김상원이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낚아채서 찢어버렸어요. 눈앞에서요. 조정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상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이 작성한 중요 외교 문서를 국방부 장관이 찢어버린 격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요. 완전한 정면 충돌이었죠. 최명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묵묵히 그 찢어진 조각들을 주워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썼어요. 김상원이 또 찢으면 또 썼고요. 최명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쓴 글이 눈앞에서 찢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썼습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항복이 결정됐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 서문을 열고 나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 고두례라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죠. 그런데 김상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항복이 결정되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대들보에 목을 메고 가족들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숨이 끊어지면 시신을 수습하라고 했어요. 정말 죽을 각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군량미를 관리하던 남한갑이라는 관리가 김상원을 찾아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방 안에서는 김상원이 목을 메고 있고 밖에서는 가족들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남한갑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김상원을 끌어내렸습니다. 6일간 굶으며 죽음을 준비했던 김상원은 결국 살아남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최명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목을 매면 죽을 수나 있겠소. 정치적 쇼가 아니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느껴지시나요? 동료가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그걸 두고 쇼라고요. 최명길 입장에서는 47일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겠죠. 본인은 온갖 욕을 먹으면서 협상하러 뛰어다녔는데 김상원은 죽겠다만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김상원의 자살 시도는 진짜였어요. 6일간 단식했고 가족들에게 시신 수습을 미리 부탁했고 제3자인 남한갑이 우연히 구한 거였거든요. 최명길이 그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거죠.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두 사람 모두 극한 상황에서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김상원은 이런 치욕을 겪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자기 신념대로 살았고 최명길은 누군가는 더러운 일도 해야 나라가 산다며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너무 아프게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를 단순히 굴복파, 친창파로 보는 시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수많은 조선 여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후 그중 일부가 돌아왔어요. 이들을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사대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몸을 더럽혔으니 이혼시켜라. 이게 당시 조선 지배층의 공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조판서를 지낸 이성구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며느리가 청나라에서 돌아오자 조정에 상소를 올렸어요. 옛날에도 역적의 딸과 이혼시킨 적이 있는데 이들은 몸을 더럽혔으니 이혼을 허락해 주소서. 자기 며느리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최명길은 정반대로 나섰습니다. 정조를 잃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조정의 잘못이므로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치면 전쟁 중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두고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17세기예요. 400년 전이에요. 결과는요? 당연히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사관은 실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만 조선을 오랑캐로 만든 자는 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가 없도다. 나라를 오랑캐의 것으로 만든 매국노라는 거예요. 환양녀를 보호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관들이 최명길의 졸기사망 기사에는 이렇게 썼어요. 위급한 경우를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매국노, 한쪽에서는 시대를 구한 재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최명길이라는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욕을 먹고 죽어서야 조금씩 인정받는. 자, 이번엔 김상원을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흔히 김상원 하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 오랑캐와는 싸워야 해. 이런 이미지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 역사 연구를 보면 이게 많이 과장됐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상원이 척화를 주장한 이유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나라 때 흉노와의 관계를 떠올렸대요. 전하니 흉노와 싸우기 싫어서 평화를 선택했는데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결국 무제 때 가서야 전쟁으로 해결했잖아요. 김상원은 그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김상원이 화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싸우기라도 해야 그나마 조건 좋은 화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화친을 청하면 상대가 얘네 싸울 힘도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센 조건을 들이밀 거라고 본 거죠. 요즘 협상론에서 말하는 BATNA 협상 결렬 시 대한 개념과 비슷해요.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협상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죠. 또 하나, 김상원은 추자하게 매몰된 수국 꼴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의 집안은 학문보다 문장으로 벼슬한 관료형 가문이었고 김상원 본인도 33세에 소학을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교 경전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대요. 33세에 소학을 읽었다는 게 특별히 기록될 정도면 그전에는 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종의 기일과 명나라 숭정제의 생일이 겹쳤을 때 대부분의 유림들은 제조 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숭정제의 생일을 먼저 지내자고 했는데 김상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종의 기일이 더 중요하다. 명나라보다 우리 선왕을 먼저 챙기자고 한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자의 말이에요? 그럼 왜 김상원이 대명의리의 화신이 됐냐고요? 송시열 때문이에요. 송시열이 김상원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주자학적 화이론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김상원을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김상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후대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한 거죠. 자, 이제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청나라 군대가 불광동까지 몰려왔을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가 청군을 막죠? 군대요? 이미 다 깨졌어요. 최명길이 나섰습니다. 제가 저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2만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거기에 안녕하세요. 뭘 원하시나요? 하고 혼자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적군 사단이 서울 외곽에 도착했는데 국무총리가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하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박세당이 쓴 최명길의 문집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척도 채 안 되는 몸으로 몇 안 되는 시종을 거느리고 적군으로 달려가 적의 예봉을 늦추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수레가 그 틈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갈 수 있었으니 이는 누구의 힘인가? 6척이면 대략 180cm인데 6척도 채 안 된다고 했으니 최명길은 키가 작았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몸도 약하고 인물도 볼품 없었대요. 장모가 사위를 평생 못 믿어했을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시간을 번 겁니다. 그리고 47일간의 포위 기간 동안 최명길은 수시로 청군 진영을 드나들며 협상했어요.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군중에 출입하며 이리저리 애써서 구설로 칼날에 맞서고 유수나무로 강포함을 눌렀다. 말로 칼을 막았다는 거예요. 욕은요? 당연히 죽도록 먹었죠. 오랑캐와 내통하는 간신, 나라를 팔아먹는 놈. 척화파 대신들이 최명길을 귀양 보내라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명길은 그 욕을 다 먹으면서도 계속 협상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공통점이 꽤 많아요. 김상원은 1570년생, 최명길은 1586년생. 최명길이 16살 어리죠. 둘 다 서인 계열이었고 둘 다 광해군 시절에 배척받았어요. 김상원은 정인홍을 규탄하다가 쫓겨났고 최명길은 이참에게 찍혀서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죠. 그리고 둘 다 인조 반정에 참여했어요. 특히 최명길은 1등 공신이었고 거사 날짜까지 직접 정한 핵심 멤버였습니다. 김상원은 반정 이후 복귀한 케이스고요.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예요. 김상원은 강직하기로 유명했어요. 대사원 시절 2년간 5번이나 대사원에 제수될 정도로 주변과 마찰이 잦았죠. 반면 최명길은 요즘 말로 하면 4차원이었어요. 조카가 당나귀를 타고 왔는데 내 말에 귀는 왜 그리 기냐? 고 물었다가 이거 당나귀예요라는 답을 듣고 어리둥절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호조 판서 때는 기와 500장을 주문했는데 한 우리를 줄 것이라고 결제했는데 한 우리가 2000장을 뜻하는 말이라 대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사람이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했다고 해요. 외유내강형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심양 감옥에서 제외하는 장면으로 돌아갈게요. 최명길이 끌려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나라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매국노라고 욕먹던 그 최명길이요. 일이 이랬어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최명길은 영의정으로서 극렬히 반대했어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버릴 수 없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을 청나라에 가서 황제면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홍타이지가 처음에는 진노했지만 최명길이 의리가 있다며 결국 풀어줬대요. 그리고 최명길은 비밀리에 명나라와 외교를 유지했어요. 임경업 장군과 승려 독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죠. 당시 명나라가 완전히 망할지 강남에서 재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둘 다에 발을 걸쳐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양면 외교죠. 그런데 이게 들통났어요. 명나라 장수 홍승주가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조선과의 내통을 폭로했고 설상가상으로 조선의 한 관리가 자기 목숨 살자고 모든 걸 고자질해버렸어요. 그래서 최명길이 끌려간 겁니다. 신문자리에서 최명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간첩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임금은 그런 거 싫어해서 내가 혼자 한 거고 다른 신하들은 모른다. 임경업도 내 말만 들은 거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벌을 줄 거면 내게만 달라. 청나라 관리들도 감탄했대요. 이 사람이 조선에서 매국노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청나라 앞잡이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조선을 위해 목숨 걸고 첩보 활동을 한 거였어요. 김상원이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심양 감옥에서 두 사람은 옆방에 갇혔습니다. 4년 전 남한산성에서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요. 야사에 따르면 김상원이 먼저 사과했대요. 그동안 최 대감을 역적이고 매국노라 몰아붙인 것은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고국을 사랑한지 이제야 이해했소. 최명길의 아들 최우량이 아버지를 수발하러 심양에 와 있었는데 김상원은 이 청년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최우량을 대상공이라며 우대했고 많은 칭찬을 했대요. 훗날 귀국할 때는 시까지 지어줬고요. 봄꽃 활짝 피어날 때 가을 낙엽 떨어질 때 슬프게 서로 그리워하며 밝은 달 바라보겠지. 원수의 아들에게 이런 시를 써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풀렸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필담이 남아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원은 그대 마음 굳은 바위 같아 끝까지 바뀌지 않거니와라고 썼고 최명길은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라고 답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김상원은 최명길의 유연함을, 최명길은 김상원의 꿋꿋함을 존중하게 된 거죠.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1645년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을 점령하면서 포로들이 석방됐어요.
최명길과 김상원 모두 귀국했죠. 김상원은 효종이 즉위한 후 찾아와 인사를 올렸고 80세가 넘게 장수했어요. 효종은 그의 사직을 허가하지 않았고 1652년 영돈령 부사로 재직 중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호는 문정, 유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호예요. 사후 바로 받았고요. 반면 최명길은요, 귀국 후 2년 만인 1647년 6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으로요. 인조는 최상은 재주가 많고 진심으로 국사를 보필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애석하다고 탄식했지만 시호는요, 사후 34년이 지난 1681년에야 받았어요. 문충이라는 시호를. 인조의 배양공신 선정 때도 최명길은 빠졌어요. 이 시백이 최명길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육이 반대해서 제외됐죠. 병자호란 때 누가 뭘 했는지 다 알면서도요. 박세당이 최명길의 신도비명을 쓸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동토의 사람들이 침석을 편안히 하고 자손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의 은택인데 도리어 오늘날 말하는 자들이 그에게 힘입었으면서도 그를 헐뜯으니 너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 이 사람 덕분인데 그 덕을 보면서 욕하는 게 말이 되냐? 두 사람의 후손들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김상원은 후사가 없어서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손 양자의 아들인 김수왕이 노론의 영수가 됐어요. 그리고 김상원의 종가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번창했습니다. 순조 시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독점했는데, 네, 맞습니다. 세도 정치의 상징인 안동 김씨가 바로 김상원의 후손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대명의리를 외치며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겠다던 김상원의 후손들이 정작 조선 말기에는 나라를 좀먹는 세도 가문이 된 거예요. 반면 최명길의 후손들은요? 최명길의 양자 최우량의 아들이 최석정이에요. 네, 그 유명한 수학자 최석정이요. 조선의 대수학자로 세계 최초로 구획수구 마방진을 연구한 사람이죠. 영의정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최석정은 소론의 영수가 됐는데 김상원의 후손인 김창엽, 김창읍은 노론이었거든요. 결국 심양 감옥에서 화해했던 두 노인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다시 대립하게 됐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두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해 볼까요? 김상원 스타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원칙주의, 명분 중시. 죽음도 불사하는 결기. 대신 상황 변화에 둔감. 최명길 스타일. 일단 살고 보자. 복수는 그 다음. 실용주의, 결과 중시. 유연하지만 소신은 있음. 대신 욕을 감수해야 함. 요즘으로 치면 김상원은 원칙파 정치인이에요. 이건 헌법 위반이니까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버티는 스타일. 최명길은 협상파예요.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찾아보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고요? 정답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병자호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최명길 스타일이 필요했어요. 일단 나라를 살려야 다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김상원 스타일이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최명길이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 왜 끝까지 버텼겠어요? 김상원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원칙이 없었으면 청나라에 완전히 굴복했을지도 몰라요. 박시백 화백이 조선왕조실록 만화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김상원처럼 한계가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절개와 최명길처럼 책임질 수 있는 현실주의가 함께 계승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현대적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상원에 대한 재평가. 단순한 수국 꼴통이 아니었다. 나름의 현실인식이 있었다. 흉노와 한나라의 역사 등. 송시열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다. 하지만 그의 절개와 책임감은 분명히 존경받을 만하다. 최명길에 대한 재평가. 매국노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뛰어다녔다. 환양녀 보호 등 시대를 앞선 인식을 가졌다. 청나라에도 반기를 든 진정한 현실주의자. 요즘 일부 서구학자들은
최명길을 조선의 리슐리웨라고 부른대요. 프랑스의 리슐리웨 추기경처럼 국가 이익을 위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필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리슐리웨는 세월이 지나면서 재평가받았어요. 프랑스가 패권국으로 성장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고요. 반면 최명길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분풀이 대상이 되면서 업적이 깎여나갔죠. 역사의 불공평함이에요. 잠깐 최명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에게도 사랑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최명길의 첫 번째 부인은 인동장 씨, 장만의 딸이었어요. 장만은 인조반정 때 도원수로 이괄의 난을 진압한 명장이죠. 그런데 장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아들 최우량을 양자로 들였죠. 문제는 장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재취한 허 씨와의 사이에서 친아들 최우상이 태어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양자를 파양하고 친아들에게 제사를 맡기는 게 당시 풍속이었어요. 그런데 최명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자를 파양하지 않았어요. 부자 관계를 이미 정했고 천륜의 차서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며 조정에 청해서 최우량이 계속 장자 역할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게 법으로 정해졌대요. 최우량도 아버지에게 변함없이 효도했고 동생 최우상과도 우애가 깊었어요. 최우상이 아내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형님만이 나의 칙이다라고 했을 정도로요. 현대로 비유하면 입양한 아이에게 친자식이 태어났다고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400년 전에요. 이런 면에서 최명길은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김상원의 가문 이야기도 해볼게요. 김상원의 큰형이 김상용이에요. 병자호란 때 76세의 노구를 이끌고 강화도로 갔다가 청나라군이 들이닥치자 화약으로 자폭해 순절했어요. 가문 전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도 있어요. 김상원의 봉사손 중에 김건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에 심취해서 영세를 받았어요. 노론 최고의 명문가 자손이요. 처음에는 주문모, 신부에게 서양 기술을 배워서 병자년의 치욕을 씻으려 했다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에 빠졌대요. 정조 때는 사화를 일으키기 부담스러워서 덮어줬는데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신유박해 때 순교하고 종손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대명의리의 상징인 김상원의 후손이 천주교 신자가 되다니. 역사는 정말 예측 불가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김상원이 남긴 것. 절개와 명분의 상징. 가노라 삼각사나 시조 국문학사의 명작. 후손들의 정치적 성공하지만 세도정치라는 그림자. 종묘 배양공신. 최명길이 남긴 것. 실용외교의 모델. 환양녀 보호 등 인권의식. 후손 최석정의 학문적 성취.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재평가되는 중.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사랑했어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김상원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버텼고 최명길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한다고 뛰어다녔어요. 김상원은 죽음으로 항거했고 최명길은 삶으로 저항했어요. 그리고 심양 감옥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했어요. 끓는 물과 얼음, 다르지만 같은 물이다. 이 한마디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김상원과 최명길이 있지 않을까요? 원칙을 지키느냐, 현실과 타협하느냐? 이 질문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정치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김상원과 최명길은 4년간 원수처럼 지냈지만 결국 감옥에서 화해했어요.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박세당의 말이 기억나요. 김상원이 굴복하지 않고 남문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최명길이 열어준 문으로 나온 거다. 김상원이 끝까지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최명길이 나라를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최명길이 나라를 살리려고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건 김상원 같은 사람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기 때문이고요. 둘 다 필요했어요. 하나만 있었으면 안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